안녕하십니까, 김영재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24일부터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죠. 그래서 목, 금, 토 이렇게 일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또 중기 변곡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말씀 못 드렸었던 내용은 주말에 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던 내용들을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패드나 재무부 자료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할 때 한 번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달을 가리킬 때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는 그 말씀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의미의 행간의 의미까지도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그러한 관점에서 못 드린 말씀, 그동안 못 드린 말씀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달 전 정도쯤에 이제 중기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 이제 FOMC 회의도 맞물리고 뭐 하는 그런 이제 와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27일에 이제 작성해서 만들어 드릴 때 이 S&P 500 기준으로 이런 변곡점에 이제 도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단 채널로 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실패하면은 일단은 이 채널의 하단까지 가고, 거기서 만약에 좀 더 조정이 이어지고 2차 하락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때가 이제 잭슨홀 미팅이나 뭐 이런 그런 이벤트하고 맞물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때의 화면이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일단 그때의 상단 쪽으로 못 가고 하단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이 채널 자체도 이제 하단도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락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채널이 이 정도까지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일단 그거는 이탈을 한 그런 모습이고, 시기상으로 놓고 따져보면은 이제 잭슨홀 미팅하고 여기서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단 하락이 나타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좀 뭐 기간 조정 거치다가 후반에 가가지고 또 이탈해서 내려가느냐, 이제 다시 원위치의 반등을 하느냐, 또 이러한 변곡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제가 또 하나 다른 말씀 한번 드렸어요. 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주신 분도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상승을 20% 하고 조정을 한 9% 보이고, 그래서 20% 상승하면은 그 당시에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이 9%를 또 다시 반복해서 하락을 하면 4157포인트까지 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2단 하락을 하면은 그 정도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그거였죠. 그렇게 논리를 이제 따져봤을 때도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빠져줬기 때문에 목표치까지 따져봤을 때 뭐 한 200포인트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흘러내려온 것만큼 또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홀이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이 스토퍼 역할을 못하면은 여태까지 내린 것만큼 또 내릴 수도 있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의미가 좀 큰 자리, 4157포인트, 여기는 상당히 좀 의미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태까지 내린 것만큼 또 추가적으로 내리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뭐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잭슨홀 미팅 쪽에서 어떤 식으로 요 24, 25, 26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벤트 이전에 만약에 조정이 심하게 나타나면, 이런 국채 발행하고 맞물려서 조정이 좀 심하게 나타나면은 막상 그때 가면 또 뭐 먹을 것 없는 잔치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타나면서 뭐 또 이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정 없이 뭐 반등을 먼저 시도한다거나 하면은 또 이때 어떤 내용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조정의 폭도 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미리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일단 일정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타났었던 그런 경제 지표하고 이런 것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이제 수출입 물가가 이제 지난주 중반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시장에 임팩트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수입 물가 먼저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난해 대비 빨간색은 연도별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 대비 수치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4.4% 내린 거는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월 대비로 놓고 보면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점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수입 가격 말고도 이쪽 수출 가격 한번 볼게요. 수출 가격도 마찬가지로 0.7%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로. 그러니까 YOY로 따지면은 7.9%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전월 대비로 플러스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 이제 YOY 그래프도 마이너스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거마저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예전에 2022년에 아주 그 물가가 심했었던 그때에 대비해가지고 이게 만약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좀 얘기가 많이 틀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게 좀 깨름칙하다. 물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수치상으로 이렇게 좀 놓고 보면요, 항목별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연료나 이 농업 수출 항목들, 그러니까 원자재 상품 시장 관련된 그런 항목들이죠. 이것이 실제로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은 7월에 3.6%, 계속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오다가 뭐 중간에 이제 플러스가 난 적도 있긴 했는데, 그때도 사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용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장에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렇게 이렇게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상승한 것이 어떻게 또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는 향후에 이제 YOY가 얼마나 변화되느냐에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이런 상품 시장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이건 에그리컬처럴이니까 이제 수출 쪽에는 주로 농산물을 미국 쪽에서 이제 수출할 때 그 가격이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상품 쪽의 항목들이 이 코어 쪽에, 코어 인덱스 쪽으로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PCPI나 CPI 쪽에 이제 코어 쪽은 안 주고 이제 헤드라인 쪽에만 영향을 줄 텐데, 그동안에 이제 하락을 먼저 시작을 하고 이런 물가 지표에서 하락을 주도했었던 이런 항목들이 반전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GSCPI 쪽은 계속 선행적으로 좀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GSCPI가 지금 저점 치고서 2개월째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이 상황은 벗어났지만 또 지난주에 PPI도 상승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동안에 주도적으로 좀 끌고 내려왔었던 그런 물가 관련 지표들이 저점을 형성하고 막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불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과연 미국의 정책에 큰 정책을 놓고 봤을 땐 나쁘게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 쪽에서 또 미국을 제외한 경제 주체들에게는 그다지 이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을 좀 계속 물가 관련된 직접적인 지표들도 우리가 좀 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변화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약간 좀 깨림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 보유, 이 외국 그 나라들의 이제 국가별 미국 국채 보유 변동 현황이 상반기께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전체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이 중국 쪽은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이 전체 금액 늘어난 이게 이제 빌리언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300억 달러가 늘어난 거잖아요. 외국인 이제 그 보유 비중이요. 보유량이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가 많이 샀는가 놓고 보면은 카나다, 스위스, 일본, 룩셈부르크, 그리고 UK, 영국이요. 그리고 이 others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상위 이 20몇 개국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를 다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또 틀린 거죠. 이 국채 발행 급증해가지고 유동성 고갈되고 뭐 미국은 재정 위기로 들어가고 뭐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그거하고는 실제하고는 또 틀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중국은 팔았어요. 그리고 뭐 케이먼 아일랜드 뭐 이쪽이나 사우디 버뮤다, 쿠웨이트 뭐 이런 쪽에서 판 거가 있긴 있는데 뭐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중국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금액이 아니고 근데 중국이 판 거를 놓고 보더라도 사실 뭐 일본이 거의 다 걷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유럽 쪽에서 더 오히려 증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마치 무슨 동맹국끼리 그리고 뭐 이렇게 중국하고 미국을 이렇게 G2 사이에서 무슨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미국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성, 인플레이션하고 더불어서 이제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그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고 또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그것이 미국 쪽에 머물러 가지고 미국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다른 나라의 약한 고리에 충격을 이전시키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해석을 과연 안 좋은 상황들이 거꾸로 미국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황당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인식하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제 부채 관련된 그런 부작용이나 아니면 고금리 관련된 부작용,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작용들이 어느 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또 잭슨홀 미팅으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아까 수출입 물가 관련된 물가하고 직접된 관련된 그런 얘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채 발행 상황을 놓고 보면은 미국 쪽이 그렇게 불안하게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국채 발행 상황들 경쟁률이나 외국인 보유 비중 이런 걸 놓고 보면은 불안불안하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국 집계를 다 해보니까 그렇게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 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됐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뉴욕 패드에서 이 집계한 그런 이제 신용카드 부실 이쪽 집계를 세인트루이스 패드가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두 단계로 두 가지 얘기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연체율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연령대별로 어느 연령대가 약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 수별로 연체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또 금액상으로 어떻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지 그걸 따져본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의 비중, 그러니까 그 인구로 따져봤을 때 몇 명이나 이제 연체가 되느냐 이걸 따져본 거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수평선으로 나타난 게 그 금융위기 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해가지고 2007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연령대별로요. 이 푸른색은 나이가 20살에서 39살까지고, 그러니까 요 선이 지금의 연체율이고, 이거는 그 금융위기 때 연체율이고요. 그 다음에 주홍색은 40살부터 59, 그 다음에 60살 이상은 회색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여기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넘어서거나 근접한 경우가 젊은 사람들 20살에서 39살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올 집 코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집 코드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거 모든 연령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모든 인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 파이낸셜리 디스트레스드 집 코드라고 얘기해가지고 몇 가지의 조건들을 넣어가지고 하위 한 20계층 정도
그러니까 좀 취약계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파이낸셜 취약계층이요. 그 계층으로 놓고 봐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금융위기를 넘어선 게 20대가 넘어섰고, 그리고 이 40에서 59살도 넘어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60 이상 나이 분들, 이분들은 금융위기에 아직도 상당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취약계층조차도. 그러니까 워낙에 연령대별로 이게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것도 얘기로 번져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그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신용도 측정할 때도 이 나이 많으면 좀 많이 쳐주잖아요. 은행 가입 기간도 있고 예금 가입 기간도 있고 이렇게 신용도가 높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젊은 계층에서는 이제 그런 게 짧기 때문에 항상 이 신용 쪽이 좀 악화되면, 그러니까 신용 조건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게 이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치가 나타날 수가 있겠고, 다만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고용 시장이 그렇게 좋고 뭐 급여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계층이 이렇게 또 연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위험스럽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세인트 루이스 페드 쪽에서 결론 내는 건 또 그런 방향으로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금액상으로 따져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연령대별로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계층조차도 이 외환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취약계층조차도. 정상적인 계층은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첫 번째 그림에서 같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취약계층은 이 정상적인 계층보다 이 연체 금액이 좀 비중이 큰데, 그러니까 이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빚에 대해서 연체된 금액이 얼마만큼 비중이 되는가, 그걸 따진 거죠. 첫 번째 그림은 이제 인구수로, 사람 수로 이렇게 비교한 거고, 이건 금액으로 비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금액상으로 놓고 봐도 좀 젊은 계층이 높긴 높은데, 이 금융위기 때보다는 많이 낮고, 하물며 취약계층조차도 낮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20대나 40대나 60대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계층도 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때의 기록에 근접한 연체 부채 비중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감안을 한다면은 저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악재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크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냐?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걸 좋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뜻하냐면은 부채 비율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뭘 뜻하냐, 뭐라고 생각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금리 정책 바꾸지 않겠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참 좋다라고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정책이 틀리지 않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꾸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들린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잭슨홀 심포지움이 별거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은 의미 있는 이슈 제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 이전에 또 자료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페드 쪽에서 시장하고의 소통을 하는 그런 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목요일 이전에 또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악화된 경제 환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거는 정말 고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악화된 경제 상황을 악화됐다, 걱정을 많이 해준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그럼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겠지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전환을 기대하는 시장하고는 반대 스탠스를 강조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어가서 충격을 주게 된다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또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물러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시장 전략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좀 괜찮은 자료들 나오면은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